우리 처음으로 한번 개설해 봤어요. 그래서 지금 그냥 계획으로는 한 학기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목감을 할까 생각 중이고, 그걸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다들 진로에 대한 궁금증과 혹은 고민들을 가지고 있을 텐데, 뭐 우리랑 교수들이랑 얘기하는 것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겠으나 우리는 너무 옛날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고민과는 또 조금 결이 다를 수도 있고 하니까 별로 얼마 차이 안 나지만 그래도 자신의 진로를 잘 찾아서 간 여러 선배들을 만나서 선배들이 무슨 고민을 했고 또 어떤 방식으로 저희가 준비하고 살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앞으로 또 살아가려고 하는지, 그리고 우리 기독교 학과에서 또 내가 배운 것들고 느낀 것들은 또 무엇인지 뭐 등등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면 여러분들의 진로 고민이 조금이라도 덜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하면서 이제 내가 학과장으로 들어서게 되면서 처음으로 이 자리를 이제 처음으로 열게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날짜나 시간도 좀 조정하도록 이렇게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그렇게 할게요. 자, 우리 이동규인데요. 이동규 선배님. 네, 교수님께서 방금 소개해 주신 이동규라고 합니다. 저는 1학번으로 여기 입학을 했었고요. 저는 사실 교수님께서 저를 소개해 주셨지만 교수님이 소개해 주신 것만큼 대단한 사람이 제가 아니라서 아니라서 부끄럽지만 그래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과 그리고 교수님 그리고 무엇보다 학과장님 이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신 학과장님께 누가 되지 않도록 또 당연히 잘 그 이야기를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방금 들었다시피요. 저는 15년도에 입학을 해서 교수님의 수업을 비롯해서 다양한 교수님들의 수업을 저도 여기서 들었었고요. 학과 활동들이 저희 학과에 많이 개설되어 있잖아요. 다양한 학과 활동에 참여하기도 했었고, 이제 저기 채플에서 찬양팀이 있잖아요. 거기에 러비너스랑 도구랑 여기 있죠. 지금도 있나요? 네, 저는 러비너스를 했었거든요. 네, 이제 거기에서 소속되어 있어서 뭐 다양한 지금도 순기연이라고 혹시 있나요? 혹시 기독교 연합이라고 불렀었는데 그런 기독교 연합의 또 다양한 활동들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21년도에 일반대학원 이제 기독교학과에 입학하게 되었어요. 방금 소개를 드렸다시피 가르미나처럼 이용규 교수님을 제가 김영규 씨한테 갔었는데 이제 그 이야기도 이제 제 뒤에 잠깐 또 같이 이야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2년 후에 장로신학대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거기에서도 이제 장로신학대학교는요, 다들 잘 아시겠지만 또 주시하시다시피 저희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측 교단의 이제 신학교이잖아요. 그래서 그쪽 신학교로 입학을 해서 이제 올해 2월에 졸업을 했고요. 졸업하고 나서 이제 같은 시기에 2월에 결혼, 방금 소개해 주신 것처럼 결혼까지 해서 또 지금 이렇게 지금 청주라는 동네가 저 밑에 가면 있어요. 청주라는 청주시에서 상당교회라는 곳에서 중전임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상당교회 갈 때는 유치원생들이랑 함께 했었는데 그 후에는 이제 중학생들이랑 함께 지금 중등부 전도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의 20살 이후의 사연이었고요. 먼저 우리 처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도 목회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목회자가 된다라는 게 엄청 특별한 얘기긴 하지만 엄청 특별한 것이라기보다는 저도 하나의 소명 내지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을 찾아가다 보니 저는 목회라는 길에 가게 되었던 것인데요. 제가 왜 목회자가 되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는지 그 계기부터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이 다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경험이냐면 잘못된 수련회를 선택하는 그런 때 뭐냐면은 어떤 수련회를 갔는데 뭔가 일생일대 우주적인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잖아요. 전 있었거든요. 그럴 때 하필 제가 목회자가 되는 그런 마음을 품고 나서 제가 한편에 계속해서 그 목회자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중학교에 입학하는 시기, 중학교 1학년 겨울에 그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렇게 하고 나서 마음 한편에 계속 그 목회자라는 것에 대한 생각이 있었어요. 목회자가 그때 그 계기가 뭐냐면요, 동기가 뭐냐면은 당시에 저랑 함께하던 그 사역자님이 저한테 정말 작은 호의를 베풀어 주셨거든요. 근데 그 호의가 저에게는 정말 크게 다가왔어요. 이런 예수님의 얼굴을 보여주는 경험처럼 저에게는 느껴졌고, 그 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해주고 똑같이 보여주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그 당시에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러고 사실 근데 그때는 중학교 1학년 때니까 그 생각을 번복할 수 있는 기회가 참 많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앞으로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근데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고등학교에 저희들 공부할 때도 이거 선생님 하는 것도 괜찮아 보이는데 하면서 하여튼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결국 제가 그 고민을 계속 가져가다가 결국 결정을 못 내리고 저희 전 수시로 대학을 왔었거든요. 수시 시절에 두 가지 대학교에 지원했습니다. 하나는 수시대 기독교학과고요. 하나는 이제 전 장로교에서 자랐으니까 장신대 기독교교육학과였어요. 근데 여기만 붙었어요, 제가 그때. 그래가지고 여기를 왔어요. 선택 그 여지가 없이. 그렇게 해서 오게 되었었는데, 자, 이제 여기 왔으니까 우리 사실 기독교학과 숭실대학교 하면 우리 전국이 백동일을 했을 때 어쨌든 85% 정도는 되는 그 이상의 이런 정도이니까 우리가 다른 학과에 대한 선택의 여지도 많고, 종합대학이니까요. 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도 고민을 했어요. 내가 탈출가를 꼭 봐야 한다 라는 그 고민을 계속 했었거든요, 저는. 하지만 제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리고 학과나 이곳에서 많이 이렇게 행사들을 진행할수록 내가 그 레비나스라고 아시죠? 레비나스라는 철학자가 타인의 얼굴이 우리들에게 어떠한 윤리적인 결정을 하도록 이렇게 종용하는 것처럼 묘사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에게 교회의 성도님들이 그렇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우리 숭실대학교 전 기독학과 처음 입학하자마자 했었던 이용주 교수님을 OT 때 처음 만나게 되잖아요. 저도 그렇게 만났었거든요. 근데 이용주 교수님이 그때 이제 그룹별로 이렇게 3, 4, 5 모여가지고 교수님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인사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이용주 교수님이랑 인사하는 시간에 이용주 교수님이 만나자마자 그때 이런 질문하는 거예요. 야, 창세기 1장이랑 2장이랑 다른 거 아니야? 이러면서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이제 천지 창조하는 거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광명체가 넷째 날에 나오는데 그 전에 저희 식물 나오잖아요. 식물이 먼저 나오잖아요. 얘네들은 광합성 어떻게 했냐? 이러면서 여하튼 이런 질문을 하면서 어쨌든 조직신학의 기초적인 첫 질문, 이런 창조론에 대한 질문들, 사실 성서신학에 좀 더 가깝겠지만 여하튼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부터 교회가 싫어졌거든요. 왜 이런 거를 알려주지 나한테? 왜 지금까지 나는 살면서 이런 것들을 배우지 못했지라는 그런 고민이 저에게는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20대 초반에는 저는 교회를 싫어했어요. 제가 다니던 교회도 싫어지고 교회에서 만나게 되던 그 목회자분들에게 사실은 의문이 들었던 거죠. 왜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지 않았을까? 라는 그런 의문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교회를 싫어하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라고 한창 그렇게 약간 도끼 서린 눈으로 그 마음으로 또 교회를 이제 다시 찾아서 이렇게 돌아다니기도 했었고요. 가양교회라고도 아시죠? 거기를 비롯해서 다양한 우리 교회들, 여러 교회들, 성공회, 천주교 할 것 없이 다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전전긍긍을 하다가
아까 말했던 대로 저는 그러면서 제가 만나게 된 성도인들의, 그러니까 동료 신앙인들이죠. 동료 우리 친구 내지 신앙인들의 눈과 얼굴을 보면서 아, 이분들을 그렇다면은 내가 배운 것 위에서 하나님을 알려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탈출각을 보려고 하던 그 생각을 이제 접게 되었고요. 그때부터는 아, 그렇다면은 이제 교회를 위한 신학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이제 판넨베르크라고 하는 이제 신학자가 있잖아요. 조신학 수업 듣다 보면은 이용주 교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사람의 처음 이제 조신학 세 가지 권 중에 첫 번째 내용에서는 이제 신학의 그런 기초와 이제 프롤레고메나 서설이 나오게 되는데요. 네, 거기에서 나오는 그런 신학의 정합성,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의 신학의 정합성에 대해서도 그때 같이 고민을 하게 되었었고요. 그러면서 점점 더 그러면은 이 신학을 내가 교회를 위한 학문으로서 다이어트 수업을 들 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번 공부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왜 목회자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는가라고 했을 때요, 그 중심에는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지요. 믿는 사람을 어떻게 저희들이 배운 학문을 가지고 잘 인도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갖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런 저의 마음과 생각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저는 목회자의 길을 선택하고 좀 능동적으로 선택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저의 할 일들을 또 감당하게 되었다라고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제가 목회라는 것들을 꿈꾸게 되고 또 시작하게 된 계기인데요. 자, 그러면은 이런 질문이 드리게 됩니다. 기독교학과를 졸업하고 목회를 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 사실 저보다도 더 먼저 신학 목회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기독교학과를 졸업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목회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뭐 신학대학 가게 되면요. 근데 이제 그럼 기독교학과를 졸업하고 목회를 한다라는 게 무엇일까라는 이야기를 좀 나누는 게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방금도 말했지만 저보다 대단한 사람도 많으시고 저보다 겸손한 사람도 확실히 있는 사람도 많으신데 그렇다면 제가 한 특수한 경험들이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드릴 부분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이렇게 기독교학과를 졸업하고 목회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의 경험을 토대로 같이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이거는 저의 제가 살아온 시간들인데요. 20대가 되고 나서요. 여기 보면은 이분 보이세요? 이분 누구예요? 이분 조교님이십니다. 자, 일부러 조교님 나온 사진을 찾아서 조교님이세요. 이거 가까이 자세히 보시면 네, 조교님이랑 제가 이렇게 사진 찍었다는 게 있더라고요. 네, 제가 16학번 우리 조교님 16학번이시잖아요. 네, 16년도 사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대학원식 여기 저 장면 익숙하시죠? 네, 과사의 한편에서 저렇게 있었던 시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신대원식 저거 지금 제가 사역하고 있는 부분인데 유치부 사역할 때의 모습입니다. 자, 같이 이야기를 나눠 보려고 합니다. 제가 아까 대학생 시기에 다양한 활동을 했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이제 학과 활동도 많이 했었고요. 요즘에는 혹시 과방 기도회 있나요? 그런 거 없나요? 과방 기도회를 했어요. 과방 기도회를 해가지고 아침에 우리 1교시 수업 사실 오기 쉽지 않잖아요. 그거 하기도 전에 한 8시인가 8시 반인가 모여가지고 과방 기도회를 해보자 해가지고 하는 그런 일들도 했었고요. 네, 그러고 살았답니다, 제가. 네, 그러고 이제 아까 말했던 그런 러비너스에서 저는 일렉기타 쳤었거든요. 일렉기타 치기도 했었었고, 이제 순기연 활동도 그때 같이 비슷하게, 숭실대학교 기독인들이 함께 연합하고, 뭐 예배드리고, 뭐 프로그램하고 이런 것들을 진행했었고, 그리고 운영위원회가 있잖아요. 저희는 운영위원회에서도 저도 뭐 과대나 아니면은 그때는 봉사부라고 있었어요. 봉사부가 그런 여타 부서에 소속되어서 뭐 활동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교목실에서 해외 봉사 프로그램 임팩트를 하잖아요. 임팩트에도 다녀왔었던 30기입니다, 저는.
엄청 오래됐죠. 네. 여튼 이렇게 다양한 코로나가 오기 전까지는 그렇게 다양한 학교에서의 활동, 학과에서의 활동을 하면서 보냈었거든요. 근데 지금 학부를 다니고 계신 여러분들도 뭐 이런저런 고민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학교 다닐 때 있었던 고민들을 좀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학교를 다닐 때는 15년도라고 했잖아요. 15, 16, 17년도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에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기억하시죠? 14년도에 4월 16일에 세월호 사건이 있었고요. 16년도부터 17년도까지 이르는 기간 동안에는요, 저희 국정농단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한창 정치적인 것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기울이게 되는 시기였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다양한 집회도 활발하게 열렸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는 일들도 종종 있었고요. 근데 그 당시에 학부생들 사이에서요, 이 일을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겠지요. 근데 있었던 거는 뭐 당연히 있을 수 있죠. 근데 이제 이 의견들을 학과 내에서 어느 정도 그리고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때 한창 논의가 되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과에서 나가는 이제 뭐 집회를 참여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집회에서 학과 기기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지금도 있을 수 있는데 그 학과기를 사용할 것인가 아닐 것인가 이런 논의도 그렇고요. 혹은 이제 학부 시기에 다양한 여튼 이런 여타 학부 시기에 다양한 저희들이 있을 때 제가 있을 때의 논의 중에 중점이 되었던 사안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학교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 학교는 무엇을 하는 공간인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학교를 마치 교회를 대하듯이 대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어떤 경우에는 학교를 마치 자신의 기존에 알고 있었던 전 이해들을 공고히 하는 데 활용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거냐면요. 학교의 경험과 교회의 경험이 이 안에서, 학교 안에서 공존해서 나타나는 경향성이었었어요. 네, 저는 그러한 경험들이 한창 많은 시기에 이 학교에서 보냈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우리 학부모님들이랑 또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는,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우리가 이 학교를 우리의 전이해를 공고히 하는 곳으로 두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어요. 사실 뭐냐면요, 제 각 시기의 경험과 목회인 거잖아요. 여기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 쭉 써가면서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나는 이러고 살았는데 이렇게 안 하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저의 자론적인 회고, 네, 저의 반성문 같은 겁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는요, 그래요. 이거는 이제 신대원 가서도 비슷한데요. 뭐냐면은 학교와 학교에서의 시간들을 우리들이 많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들이 생각보다 우리 김영훈 교수님이 저희에게 항상 만나면 하는 말 있어요. 동규야, 너는 유학 가야 된다. 그래서 유학은 무슨 저는 이제 여튼 이러면서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뭐냐면요, 제가 느끼게 뭐냐면요, 우리 교수님들이요, 뭐 김영훈 교수님으로 제가 표현하긴 했지만 우리 여타 많은 교수님들, 지금 계신 많은 교수님들이 저희들을 긍정해 주시거든요. 무슨 이야기냐면 저희들의 가능성을 긍정해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학부에서 다니시고 계시는 동안 하게 되는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특히 기독교학과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기독교학과에서의 경험은 특수한 경험인 부분도 더러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특수한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만이 가질 수 있는, 이 시기에 가질 수 있는 고유한 경험들을 많이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네. 단순히 지금 이 순간을 즐겨라 라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순간의 그 경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목회를 하든 아니면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방향성 속에서 갖게 되는 다양한 일들을 할 때 지금의 경험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의 하는 모든 일들의 근간이 되어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좋은 시간에, 이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시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선 이해를 공고히 하느라 다른 더 많은 좋은 것들, 그리고 더 내가 내 품과 마음과 영향이 넓어질 수 있는 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활동들을 참여하시되 그 참여하는 활동들 안에서 또 자신의 이야기들과 자신들이 갖춰야 될 새로운 것들을 길러나가는 시간으로 활용하신다면 여러분들의 가능성이 생각보다 무한히 넓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사유하면서 여러분들의 역량을 발전시키는 그런 시간들로 선용하실 수 있기를 저는 선배의 자로서도 기도를 하겠습니다. 자, 대학원 시기의 이야기도 전해보려고 합니다. 전 대학원 시기를 보낼 때 아까 말했던 대로 김대범 교수님한테 수업을 듣게, 그러니까 졸업 논문을 쓰게 되었었거든요. 근데 이 파트에서는요, 지금 대학원 시기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면 좋겠냐면요, 내가 무엇을 믿는지 알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요, 많은 경우에 우리들의 신앙 언어가 무의식 중에 형성되는 경우가 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성서해석학 시간에 옛날에 권영민 교수님께서 해주셨던 말인데, 우리가 성경을 그냥 무르르듯이 딱 읽어보다 보면 이거 이런 내용이었지 하면서 넘어가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주의 깊게 보게 되면은 이러한 내용이 있었네 라고 새롭게 발견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었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 것처럼 저희들이 무엇을 믿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신학을 배우고 있으니까, 혹은 상담학을 배우고 있으니까, 우리가 누구이고 무엇을 믿고 있는지, 우리 특히 이제 신학 이제 목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좀 갖추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는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고요. 신대원 가면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자신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고 이야기를 하는, 그래서 항상 저는 방문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게 무슨 이야기야? 그게 무슨 의미인지 다시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면서 저에게 있어서는요, 내가 무엇을 믿는지를, 그리고 무엇을 아는지를, 그리고 신학이 무엇인지를 아는 시간으로 보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혹시 대학원, 동대학원 진학을 희망하시거나 그런 분들이 계실까요? 네,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많은 신앙 언어를 사용해 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등등등등.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이 신앙 언어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고 무엇을 지칭하는지를 정교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목회자로서는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설교를 하게 되잖아요. 우리들이 실제로 이제 사람들과 대하게 되면요. 그러면 우리들이 말하는 바를 회중들은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들이 무엇을 믿는지를 정확하게 목회자는 그래도 알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독교학과를 다니면서 신학에 관심을 두고 좀 공부를 한다면 그런 것들을 좀 노력을 기울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못했었거든요. 네, 신대원 시기입니다. 사실상 이 부분에서는요, 이제 신학교에 진학한 이후에 지금 목회를 계속 이어가고 있으니까 그러한 상황 중에 있는 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신대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혹시 학교에서, 우리 학교에서 지금 이 숭실대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좀 신대원에 대한 무시무시한 소문들을 듣게 되지 않나요? 옛날에 우리 김혜웅 교수님은 저희 산넘어 학교, 어떤 학교를 비방하고 그런 용어를 많이 쓰셨었거든요. 산넘어 어떤 모 학교 막 이렇게 하면서 하여튼 우리들이 신대원하면 정말 그렇게 돼? 나오면서 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전 들었어요. 제가 다니던 제가 이상해가지고 그런 얘기 많이 들었었는데, 하여튼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냐면요, 신대원들이 우리 교수님의, 그러니까 우리 학과에 대해서 뭐 어떻다 하거나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선이해를 경험하게 되잖아요. 근데 물론 아예 아닌 부분이 하여튼 무슨 이야기를 얘기하면요, 우리 신대원에서의 경험 동안 우리 앞에 대학생 시기, 대학원 시기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충분하게 나의 선의해를 공고히 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또 그곳에서 여기서 배웠던 경험을 토대로 또 새롭게 혹은 이전에 있었던 것을 더 논리적으로 혹은 이 개인의 체험된 표현으로서 또 더 확실하게 가져갈 수 있는 시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예요. 뭐냐면요, 제가 신경 다닐 때 저가 엄청 교만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숨 쉴 데가 채우지 마 이러면서 지내는데 그렇지 않고 거기서도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서 지내는 게 이거 저거는 거의 자기 반성이죠. 제가 그러고 살았어가지고 혹시나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신대원에 가더라도요, 신입화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신입화되진 상태로 학교를 다니다 보면요, 거기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을 또 놓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학과에서 배운 것들을 토대로 우리들의 신앙 언어가 더욱더 정교해질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신대원 시기부터는 실제로 어쨌든 목회를 하게 되잖아요. 물론 기독학과 때도 목회를 했던 분들이 몇 분 계시긴 하거든요. 저는 아니었지만 하여튼 우리들이 무엇을 믿는지를 알려주는 입장에 우리가 놓이게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잘 우리들이 너무 그렇게 심리컬지 않고 또 해야 할 말들을 구분하면서 또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요, 이 시대에 목회를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목회를 하게 되면서요, 시대의 적합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마주하게 되는 성도님들, 우리들이 마주하게 되는 사람들은 이 시대를 요즘에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들과 경제, 사회, 정치 등등의 이런 것들을 영향을 받고 계신 분들이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그 시중에 그러한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요. 네, 그러한 자로서 우리들이 이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 시대에 목회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 같이 고민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DTP 보네퍼의 글을 읽는다면요, 그 보네퍼의 단어가 그 시대의 철학적인 사고를 담아내고 있겠다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조직신학뿐만이 아니라 성서학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성서학 혹시 우리 다 불안글에서 좀 공부를 하셨을 테니까 문서가설이 있잖아요. 문서가설이 내포하고 있는, 그러니까 문서가설이 전제하고 있는 그런 역사비평적인 관점과 연구가 19세기, 20세기에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었던 시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 안에서 그 당시에 베라우센이든 아니면은 폰라트든 이런 사람들은 그러한 관점 안에서 이야기들을 구약이라는 논리들을 전개하기 마련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한 것처럼 학문이 그런데 목회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저희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시대에 대한 감수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겠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에 대한 당분들이, 그리고 예수 당분들이 그 시대의 이야기로 곧장 치환되지는 않는다라는 것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계셨던 예수라는 인물이 현대의 관심사를 그대로 투영시킬 수 있는 인물은 또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의 역사적 배경,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활동했었던 그런 내용들, 그리고 이분이 어떻게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 안에서 신앙되었었는가에 대한 이런 관점들이 이 예수에 대한 이야기 속성은 나타나고 있는데, 이 이야기가 요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대변해주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예수님에 그렇게 채색을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요, 또 이제 개인으로서 이 시기에 목회를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좀 같이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요, 저는요, 이제 31살이 된 목회자입니다. 여러분들도 각자의 나이에, 그리고 각자의 환경과 상황에 맞춰서 여러분들의 지금 학부생으로서의 위치를 갖고 있죠. 우리가 이 시기에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제가 선배님들을 마주하고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언제나 그러한 관점을 견지하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요,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있을 때에야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가 흔들리지가 않더라고요. 목회를 하다 보면 그 많은 사람들을 마주하게 되다 보면은,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랑 소통을 하게 되다 보면은 내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가 좀 잊혀지는 경우가 더러 있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이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무엇을 말해야 되는지, 내가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무엇인지를 목회자로서 고민을 하지 않게 될 수가 없습니다. 네. 이 정도로 제가 제 이야기는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목회의 일은요, 사실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다양하고 각 교회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경험할 수 있는 교회는 다양한 배경을 갖고 있고,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또 다양한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소소한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너무나도 많아요. 목회 현장에서요.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거는 기독교과에서 이런 경험을 했던 제가 목회를 나갈 때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후에는요, 제가 하는 좀 구체적인 경험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혹시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면 좀 질문을 해주셔서 거기에서 좀 발전시켜 나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는 목회를 하실 분도 계시고 안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목회를 혹은 그 다른 것들을 할 때 무엇보다 기독교학과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그런 것들을 발전시키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곳에서 배우는 학문이 우리들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로 대체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취합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 토대 위에서 우리들이 배운 것들 위에 우리들의 각자의 전문성, 각자의 관심사를 더해갈 때 진정으로 우리가 내가 이 시기에 고유하게 할 수 있는 말들을 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각자 다양한 자리에 또 목회를 나간다면 또 목회의 다양한 자리에서 그렇게 사역해 나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얘기하면서 목회자로서 제 삶에 대해서는 얘기를 거의 안 했잖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궁금해할지가 제가 좀 감이 안 와가지고 네, 같이 이야기하면서 편하게 질문해주시면 저도 편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 이야기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는 우리 1, 2학번 이만결 선생님 모셔서 얘기 드릴 건데요. 우리 이만결 선배님은 1, 2학번이고 원래는 기독교학과가 아니었어요. 영문과로 들어왔는데 김혜건 선생님이 잘못 보여가지고 마치 그래갖고 전과를 한 거야. 기독교학과로 전과를 했고, 그래서 그때 내가 전과를 해서 왔을 때 내가 얘기했어요. 제정신이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빨리 가라. 그랬는데 안 가고 여기 있다가 이제 우리 법전원에 가고 그리고 변호사가 돼가지고 변호사 일을 하고 있고 또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또 들었고 잠깐 얘기하면서 들었고 또 이제 배울 게 많아요. 제자들한테. 그래서 이제 난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좋아하면서 많이 배웠는데, 자, 우리 한결이가 나와서 또 특히 여기 뭐 이 중에 법전원 가고 싶은 사람 손 없을 수 있는데 그래도 또 우리 선배로서 어떤 고민을 했고 아까와 마찬가지로 어떤 준비들을 했는지 이런 얘기를 좀 들어보고, 여러분도 질문할 거 있으면 자연스럽게 하신테나에도 질문해서 또 경험을 공유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 한결이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귀한 시간을 이렇게 저녁에 저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1, 2학번 이만결이라고 하고요. 오늘 진로 특강의 주제는 사람을 살리는 변호사라는 굉장히 오글거리는 명칭이긴 한데, 제가 한때는 20대 때 저런 꿈을 꿨어요. 이런 명칭을. 근데 제가 초심으로 간직하려고 이 말을 계속 써요. 근데 너무 부끄럽긴 해요, 사실. 오글거리긴 한데. 제 소개를 좀 하자면요, 우리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원래 영문학과에 입학했고요. 뭐 여기 선배가 와가지고 특강도 하고 변호사라고 하니까 되게 막
강철하고는 뭐 좀 더 대등이 많이 타고났나 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그렇지 않아요. 제가 딱히 그렇지 않아요. 영문학과를 왜 입학했냐면 저는 부산 사람인데 부산에 있으면 서울에 있는 학교 잘 모르거든요. 서울에 있는 유명한 학교만 알지 숭실대가 제가 고3 때 처음 들어본 학교예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됐을 때 너 지금 이 성적이면 숭실대 갈 거야. 숭실대가 어디 있는데 서울에 있어. 숭실대 안 가지 하고 그렇게 1년을 보냈는데 결국 숭실대 딱 그 수준이 나왔어요. 수능을 보고 나니까 무슨 과를 갈 거냐? 수능에서 그때는 영어가 아니고 외국어였거든요. 외국어 점수가 제일 잘 나왔으니까 영어 잘하니까 영어 선생님 하나 영문과가 네? 하고 그냥 갔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뭐 심오한 생각을 하거나 진로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고 그렇게 대학생이 되지 않았어요. 네. 여러분들도 저처럼 그렇게 한심하게 되게 대학을 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정말 한심하게 대학을 시작을 했습니다. 영문학과에 들어왔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저는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이런 사람들 많죠. 네,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목사님 아들로서 되게 착하게 사춘기 시절을 지나다 보니까 이제 20살 돼서 사춘기가 막 찾아오더라고요. 나의 인생은 어디로 갈 것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런 자기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그때서야 찾아오더라고요. 대학교 1학년 끝날 때 나의 지금까지의 정체성 중요한 건 뭐냐, 기독교다. 난 진짜 하나님을 믿는가, 뭐 이런, 난 진짜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가 이런 고민을 이제 그 겨울 방학 때 했어요. 1학년이 끝난 겨울 방학 때 부산 사람이니까 밖에 눈이 쌓이니까 너무 신기해서 그 눈길을 거니면서 번민을 했죠. 번민을 하다가 그러면 난 기독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내 정체성을 더 세워볼까라는 생각에 이제 채플에서 되게 희한하게 설교를 잘하시는 그런 교수님이 계셔서 김영훈 교수님 수업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때 김영훈 교수님 수업뿐만 아니라 그때 이제 강사로 오시던 백소영 교수님이라는 분도 계셨는데 그분 수업도 듣고 하면서 막 이렇게 머리가 깨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지금까지 내가 이제 부산의 그 보수적인 교회에서 아버지의 그 교회 안에서 배웠던 게 다가 아니었구나. 그 너무 재밌다. 이게 내 인생을 좀 더 명확하게 만들어줄 것 같다라는 확신을 이제 대학교 2학년 때까지 하면서 그때까지는 기독교학과를 복전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가 이제 군대 가기 전에 아니 난 기독교학과를 제대로 공부해보겠어. 그래서 이제 전과를 신청을 넣고 군대를 가버렸어요. 그래서 군대 가기 전에 전과가 확정이 된 다음에 갔다가 와서 이제 학교를 다니게 됐고요. 그렇게 이제 나중에 뒤에서도 자세히 이야기했지만 3학년 때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그때 당시에는 저는 이제 기독교학과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여기 교수로 다시 오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유학을 생각을 했어요. 이제 외국어가 좀 딸리기도 했고 그때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변호사가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3학년 2학기 때부터 법학과 수업을 막 들어가지고 부전공을 하고 그렇게 졸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는 건대 로스쿨을 갔고 건대 다닐 때는 공익법센터 어필이라는 곳에서 세무수습을 했고 여기는 난민을 지원하는 우리나라의 굉장히 잘 뭐라 해야 될까 펀드레이징이 잘 돼가지고 살아남아있는 공익 변호사 단체가 어필이라는 곳이고 여기서 난민, 이주민 법률 지원하는 일을 조금 했고 제가 11기로 입학했고 11회 변호사 시험을 합격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재수 없이 변호사 시험을 한 번에 합격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찬석을 했는데 뒤에서 찬석을 했어요. 그래서 제 목표는 턱걸이로 합격하자였는데 제 목표대로 턱걸이 합격을 딱 했어요. 너무 기뻤고 그 다음부터는 경기 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라는 곳에서 희귀한 명칭이죠. 여기 이제 장애인 단체예요. 장애인 단체에서 처음 공익 인권 전담 변호사로서 일을 시작을 했고 여기서 2년 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일하던 걸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대로 법무법인 원곡이라는 데를 가서 여기 굉장히 특이한 로펌이거든요. 돈 되는 일을 잘 안 하는 로펌 이런 데를 갔어요. 여기서 장애인, 이주민, 국가폭력 피해자, 노동자, 노동사건 이런 것들 다양하게 2년 동안 하다가 지난달에 이제 대단법인 동천이라는 곳으로 또 옮겼습니다. 대단법인 동천은 들어가도 모르겠는데 태평양이라고 그 법무부 태평양이라고 굉장히 우리나라에 큰 로펌이 있어요.
뭐 한 3대 높은 정도가 돼요. 거기서 만든 재단이에요. 거기서 이제 사회공헌 차원에서 이런 곳을 만들었고 거기로 제가 이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또 제가 한 그 1년 동안은 그 부동산 사업 시행자가 돼가지고 연마을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걸 교회 사람들이랑 같이 만들어가지고 집을 짓고 있어요. 지금 지금 2층까지 올라갔거든요. 10세대가 같이 들어가는 다가구 주택을 짓고 있는데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을 교회 사람들이랑 같이 만들고 이제 거기 제가 대표를 맡아가지고 부동산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지은 집은 저도 들어가서 살려고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쭉 제 양적 같은 건데 개조식으로 얘기를 했고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대학교 제일 좋아했던 교수님은 당연히 김혜원 교수님이었다가 전과한 뒤에 수업을 들었을 때 진짜 제일 좋아했던 교수님 이용주 교수님. 저 독일 남자의 어떤 차가운 논리와 그 안에서 느껴진 뭔가 따뜻함? 그리고 너무 좋았어요. 이용주 교수님 수업은 제가 싹 다 들었어요. 너무 좋아서. 김혜원 교수님 수업도 싹 다 들었고. 근데 뭐 잘 아시겠지만 그때 들었던 수업이 제 지금 가치관에 파라를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이 수업을 들으면서. 그래서 대학 때 되게 대단한 직업적으로 쓸만한 유용한 지식을 찾고 그걸 학습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괜찮은 가치관과 방향성을 만들어가는 시기라고만 보면 될 것 같아요. 대학 때는 우리가 일단은 뭐 공대생이 아니잖아요. 지금 반도체를 뭐 어떻게 하고 AI를 어떻게 하는 걸 배워서 바로 현장에 투입될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차피 문과생들은. 그러면 기본적으로 넓게 공부하고 자기 컨텐츠, 자기 이야기가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대학 시절은. 그런 공부를 하고 또 동료들과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그 안에서 괜찮은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 저는 굉장히 좋은 일을 하니까 착한 사람인 것 같지만 또 대학 다닐 때는 그렇게 친구가 많은 편이 아니고 몇 명이랑만 어울리는 타입이었는데 대학생활을 하면서 더 많은 사람과 접촉하는 방법도 배웠고 어른들을 상대하는 법도 배웠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 시절은 지금 내가 당장 돈벌이 될 만한 일을 배우는 데 급급할 필요가 없다. 그건 나중에 어딘가에 취업이 되면 어차피 거기서 나를 그렇게 키워줄 거고 나를 그렇게 써먹을 거니까 지금은 일단 좋은 인문 학생이 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게 굉장히 클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들은 이과 머리가 없어서 여기 왔기 때문에 이쪽으로 컨셉을 잘 잡고 공부를 하고 그런 사람이 돼가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나 보니까 그렇게 느껴요, 제가. 그래서 우리 학과 교수님들의 수업을 저는 추천합니다. 저는 이분들이 저를 만들었다 생각하고 지금도 그렇게 할지 모르겠는데 그때 내줬던 과제들 AI 돌리지 마시고 직접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이 시대가 너무 바뀌어서 직접 글을 써보고 글을 막 교정도 해주시잖아요. 교수님이 그런 교정을 하고 수정을 하는 과정을 거친 사람이 나중에 AI를 더 잘 쓸 거예요. AI를 더 잘 쓸 거고 책도 요약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은 원서를 읽고 이거를 내가 직접 요약해보고 이 과정을 해본 사람은 나중에 그 다음 단계로 가서 AI가 대체 못하는 그 단계로 갈 텐데 그걸 안 하는 사람은 대학 때 그냥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시키는 과제는 충실히 이해는 하면 좋다. 그게 다 뼈가 되고 살이 된다. 기본적인 나의 근육을 만들어준다. 야구로 친다면 지금 내가 배트를 어떻게 잡고 자세를 잡는 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 배트를 잡기 전에 내가 몸을 만드는 과정이 대학 시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은 것 같아요. 그걸 다 만들어준 게 저는 기독교학과 수업이었어요. 그만큼 너무 좋았고 감사했고 그때 비판적 사고를 다 배운 것 같아요. 그리고 왜 공익인권 변호사가 됐냐? 일단 구약의 이제 김영환 교수님을 다 아시죠? 올해 은퇴하셨으니까 구약의 연서의 그런 구절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야 내가 알고 있었던 기독교가 이렇게 깊은 모든 사회 문제의 해답이 기독교 이 성서 안에서
풀어낼 수 있는 해답들이 다 있구나. 이 안에서 출발이 다 될 수 있구나. 라는 걸 느끼면서 점점 더 사회, 제가 이렇게 만들어서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실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다 도움이 될 거다. 그래서 기독교 학과가 저를 다 만들었다. 이게 첫 번째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였고, 제가 지금 어디에 자기소개서를 쓰고 이직을 하는 말이, 저는 성직자가 돼서 피아노로 가기보다 차 안에서 이 세상에서 사회 문제를 하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대안적 사회를 만들겠다. 이게 제 핵심 문장입니다. 근데 차가 피아노 사실 불교 용어거든요. 어쨌든 저 너머의 세계. 이거 사실 이제 기독교 학과 4년 내내 듣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진짜 기독교의 전부가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게 진짜 기독교고, 우리는 그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같이 신인 협력하면서 하나님과 협력해서 그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다라는 걸 배우고 제 가치관으로 저는 내재화했거든요. 그거를. 그래서 이게 신앙과 현실은 분리되지 않는다. 그래서 현실의 토대 위에서 대안을 만든 변호사가 되기로 그때 당시에 꿈을 꾸게 됐어요. 구체적으로는 제가 당시 그래도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했거든요. 기독교 학과 와가지고. 그래서 나름 자신감이 올라와 있는데 학교에서 로스쿨 입학 설명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요셉형이라고 지금 CBS 기자하는 기독교 학과에 형이 있거든요. 그 형이 나랑 같이 가보자. 혼자 2년 동안 같이 가자 해서 따라갔다가 거기서 설명회를 하는데 다 숭실대 선배들이 나와서 설명하는 거예요. 숭실대 뭐 정외과, 숭실대 법학과. 나서 막 얘기를 하고 떠들고 하는데 되게 멀리 있어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그 사람들이. 나도 숭실대, 저 사람도 숭실대인데 그때보다 내가 갈 때 6개월 더 많을 텐데 나도 변호사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부터 처음 먹었어요. 그래서 나도 변호사 될 수 있겠네. 옛날에는 이제 사법시험을 쳐서 엄청 이제 개천에서 온다고 그래가지고 대단한 사람들만 변호사가 되는 줄 알았는데 그때 보니까 뭐 변호사 수도 지금 굉장히 많아졌고 요즘에는 사실 서초동 가면 발에 치는 게 다 변호사예요. 옛날에나 진짜 사법고시 시대 때나 변호사가 되면은 이제 뭐 집안을 일으키고 그렇지 요즘에는 변호사도 쉽지 않거든요. 이제 자기의 정확한 분야가 없으면은. 그래서 어쨌든 이제 나도 될 수 있겠네? 나도 꿈꿔볼까라는 그 구체적인 얘기는 그냥 이 숭실대 안에서 그 설명회를 갔다가 시작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는 사실 이게 제일 컸어요. 제가 1, 2학번이잖아요. 그래서 14년도에 군대 갔거든요. 4월 1일에 군대를 갔다가 4월 16일에 4월 1일에 입대라고 4월 16일에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어요. 그때 저는 이제 군대 훈련소에 있으니까 훈련소에 있으면 전화도 못하고 뭐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근데 이제 국가적인 사건이 터지니까 훈련소에서 전화를 다 돌려주게 했어요. 그래서 집에 혹시 무슨 일이 있는지 한 번씩 다 전화를 돌려봐라. 그 기회를 줬어요. 그래서 저는 요거 딱 전화를 하자마자 엄마한테 전화 안 하고 바로 이제 현 와이프, 그때 당시 여자친구한테 전화를 했죠. 너무 보고 싶다 하고 막 그 사람을 막 얼마나 장난 아니겠죠. 군대에 있을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근데 한결아 그 지금 되게 심각한 것 같아. 걱정이야 이날 하더라고. 그래? 듣고 그냥 무시하고 너무 보고 싶어. 우리 여기서 이런 일을 하고 막 이러고 그러고 전화를 끊었어요. 제가 한참 뒤에 전역을 하고 나서 2016년도에 다시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유튜브를 보고 영상을 보고 그때 이 스킬들 다 어쩌다 보니 복귀를 쫙 했거든요. 근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참사의 원인이 있는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된 그 학생들에 대해서, 단원 학생들에 대해서. 그래서 너무 쪽팔린 거예요. 그때 내가 여자친구랑 통화할 수 있는 기회로 참사를 가벼이 여겼다는 마음이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2016년 그때 봄에. 그래서 막 많이 울었어요. 밤에 혼자 이제 휴대폰으로 유튜브를 보다가 너무 많이 울었어요. 그걸 보다가. 그래서 난 너무 한심하게 살지 않아야겠다 라는 다짐이 있었고, 그리고 2016년 겨울에
17년인가 그게 어쨌든 그 이후에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터졌고 그때 당시 학 내에서는 다 같이 막 그 광화문 촛불 집회를 가는 그런 시대였어요. 뭐 여러분이 1, 2, 3개년 때 어떤 분위기였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2016년 때는 그랬어요. 근데 그 안에서도 막 싸움이 있죠. 누구는 왜 나가냐, 기독교학과 기 가져가지 마라, 뭐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 왜 못 가져갑니까 하면서 싸우는 사람도 있었고 뭐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느낀 거는 내가 우리 교수님들처럼 신학 공부를 하는 것도 참 귀한 일인데 세상 속에서 뭔가 바꿔야 될 것 같아. 계속 얘기하는 건 세상 속에서의 하나의 나라를 얘기하시는데 그럼 내가 세상 속에 가서 그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계속 마음속에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 때 그 아까 얘기했던 로스쿨 입학 설명회를 보고 나라고 못할 게 뭐가 있어? 라는 생각으로 그때부터 준비를 시작했어요. 제가 하는 일은 공익인권 변호사인데 여러분들한테 익숙한 명칭은 인권 변호사일 거예요. 왜냐하면 그 민주당 계열 대통령들은 다 인권 변호사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인권 변호사라는 명칭을 아마 이제 잘 듣게 될 텐데 근데 요즘에는 그 인권의 범위가 점점 넓어지면서 인권이란 말로는 다 표현이 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환경권, 그리고 동물권. 동물은 인권이랑은 좀 다른 동물권은. 동물의 인권이지. 동물권이잖아요. 그리고 사회적 경제 이런 것도 이제 공익인권 변호사의 역할로 들어가는데 그런 것들은 인권과는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범위가 넓어지다 보니까 요즘에 쓰는 명칭은 공익 변호사 내지 공익 인권 변호사라는 표현을 많이 해요. 그래서 단순히 이제 인권 약자만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대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공동선이 증진되는 방향으로 우리말로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방식으로 일을 하는 게 공익 인권 변호사다.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전체 변호사가 한 해에 1,700명이 배출이 되거든요. 근데 요 세큐로 들어오는 사람은 한 해에 한 5명에서 10명 정도 들어오는 것 같아요. 굉장히 작아요. 이 일을 하려는 사람들이. 한 해에 5명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되게 많이 안 하는 분야고, 왜냐면 변호사를 하면 사실 돈을 많이 벌려고 하지, 대부분. 이런 일을 하려고 하지 않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쪽으로 오면은 더 빨리 전문가가 되고, 방송에도 막 나오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오히려. 하는 사람이 많이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처음 장애 인권으로 제가 시작을 했는데,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근데 1년 지나니까 금방 그걸 다 알 수 있고, 그때부터 전문가 취급을 장애 인권 전문가로 1년 전만 해도 나는 장애 유형이 뭐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그냥 이제 하는 사람이 워낙 없다 보니까, 또 근데 공익인권에 대한 수요는 있고,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제 공익인권이 되게 블루오션이다. 그래서 변호사 되자마자 그냥 서초동에 로펌 가가지고 막 야근하고 그렇게 돈을 좀 많이 받을지라도 고생하는 변호사들에 비하면 제가 더 빨리 전문가 취급받고 여기저기 막 제 지경이 좀 넓어졌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이 길에 와서 더 잘 됐고 블루오션으로 잘 자란 것 같아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 다 법조인 될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도 가고자 하는 분야에 척박해 보이는 게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거기 가서 잘하는 사람 되고 사람들이 찾는 사람 되려면 뜻이 분명한 게 더 중요해요. 뜻이 분명한 거. 뜻이 크고 꿈이 더 큰 게 중요하지, 내가 여기서 얼마나 유리하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계산을 때리면 답 안 나와요. 오히려 내가 진짜 뭐 하고 싶은지, 어떤 길로 갈지 그 명확한 그 선을 그려나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 않았나,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제가 이 시간을 채우려면 제가 어떤 일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사건 이야기하면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가져왔어요. 하나는 제가 변호사 2년차쯤에 했던 사건인데요. 지적장애인이 존속 살해, 그러니까 아버지를 살해했던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배경이 있어요. 아버지 지적장애를 키우기 힘드니까 어머니는 어릴 때 집을 나갔고,
아버지랑 할머니가 돌봤고 누나가 있었는데 누나도 이 집 고소 못살겠다고 나왔어. 그래서 세 가족이 사는 그런 가정이었고 아버지가 완전 가정폭력법까지는 아닌데 굉장히 폭력적인 성향의 아버지인 거죠. 그래서 술을 좀 많이 마시거나 하면은 집안의 분위기 굉장히 나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요 장애인, 지적장애인 분은 이제 어릴 때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맞기만 했지만 20대 후반에 몸이 커지고 아버지도 늙으니까 이제 동성애가 맞을 이유가 없는 거지. 많이 커진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그게 12월 31일이었나 1월 1일이었나 그때 일어난 사건인데 술 먹고 들어와가지고 뭐 할머니가 차려준 밥을 개밥이냐 하면서 막 던졌던 거예요. 술 먹고. 그래서 화난 거예요. 할머니랑은 굉장히 깊은 유대감이 있었거든요. 할머니한테 그런 행동을 하니까 이제 이름이 경주씨인데 경주씨가 화가 난 거예요. 너 아빠 하지 말라 그랬잖아. 아빠를 패기잖아. 패기 시작했더니 주체가 안 되다 보고 바로 차고 하다 보니까 머리를 맞고 이러면서 이제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제 구속이 되고 이런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게 왜 연계가 되냐면 이 경주 씨가 굉장히 착해요. 굉장히 착하고 그 장애인 작업장에서 모두에게 사랑받는 스타일이었어요. 근데 다만 그 한 사건은 그 아빠에 대해서만 원한이 있고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타깝잖아요. 돌아가신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래서 그리고 당시 수사기관에 가가지고 막 죽이고 싶었어요 하면은 잘 이해를 못하고 네 다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럼 뭐야 살인의 고의가 있었네. 그럼 이제 제명이 존속 살해로 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교도소에 가서 구치소에 가서 면담을 해보니까 그게 아니야. 자기 죽일 생각은 없었고 너무 화가 나서 때리고 싶었대. 그러면 사실 존속 상해 치사가 되거든요. 제명이 달라지면 형량이 내려가고 가능성이 달라져요. 이 쟁점은 이 고의를 살해의 고의가 있었느냐, 수사기관의 진술을 그대로 밀 수, 지적장애인의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그대로 밀 수 있냐가 쟁점이었고, 이거는 제대로 변론을 하려면 국민참여 재판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원래 재판은 여러분들이 드라마에서 보는 그런 재판을 절대 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서면으로만 하는데 국민참여 재판은 진짜 드라마에서 본 재판을 해요. 그래서 배심원들이 앉아있고 이렇게 막 마이크를 들고 떠드는 재판을 해요. 사람을 설득시키는 재판을. 그런 재판을 제가 그때 당시 하게 됐고, 지금은 좀 약간 맛이 갔지만 그래도 유명했던 범죄심리학자 이수정 교수도 이제 불러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개발한 프로그램에 따르면은 재범 위험성이 너무 높다고 나오는 거예요. 이 지적장애인이. 근데 이제 개발한 사람을 불러다가 이거는 장애인이 아닌 비장애인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툴이기 때문에 장애인이 이 개발 도구로 평가를 하면 무조건 재범 위험성이 높게 나옵니다. 검찰이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이런 진술을 나와서 딱 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착착착착 바뀌고 이제 9대0으로 해가지고 국민참여재판에서 차례 고의 인정되지 않는다. 변호사지사 그래서 형량이 낮아지고 그걸 이러이러한 사진들을 고려할 때 굳이 이 사람을 10년 동안 가지고 나면 할머니 나이에 맞춰 할머니 돌아가셨고 10년 뒤에 나오면 이 사람의 자리를 불가능하고 남은 생에는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남겨져서 평생을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딱 결론을 하고 하니까 집행유예로 바로 왔어요. 그래서 이날 그 국민참여재판은 하루에 재판이 다 끝나거든요. 그 재판의 과정과 선고가 하루에 다 끝나는 날이었는데 이날 이제 그 집행유예를 받았을 때 짜릿하다. 내가 이제 꿈꿔왔던 법정에서의 변호사의 일을 했던 날이 이날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 사람을 살린 거죠. 사실 뭐 잘못했고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법에도 눈물이 있는 법이거든요. 네. 이런 사건을 제가 진행했고, 그래서 이 사건이 이제 경향신문에도 실려가지고 일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제가 했던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요. 이거는 장애인 콜택시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차 타고 가다 보면은 그 장애인 표시가 돼 있고 스타렉스나 카니발에 장애인 콜택시라고 다녀요. 그래서 휠체어 이용하는 분들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우니까 장애인 콜택시를 이제 서울시의 각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자세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안 돼. 어쨌든 1심에서 졌다가 2심에서 열심히 그 법의 조문들을 다 뒤져가지고
걸리는 걸 하나 찍어가지고 막 주장을 이지에서 뒤집어내고 그리고 그 쟁점이 대법원으로 가서 그 이전에 있었던 나쁜 대법원 판례를 뒤집는 방식으로 결과를 만들어낸 거거든요. 이걸 했을 때 나는 장애에 대해서 한 건 했다 라고 생각했던 사건이 이제 서울시 장애인 콜택시 사건입니다. 이거 쳐보면 굉장히 기사도 많이 나와요. 이제 조금만 자세하게 얘기하면 한 건은 이제 발달 장애인이나 정신 장애인은 단독으로 탑승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무조건 보호자랑 같이 타라. 그 장애인에 대한 인식 떨어지면은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지. 왜 발달 장애인이나 정신 장애인은 위험할 수도 있잖아. 운전을 폭행한다거나 그러면 어떡해? 라는 생각하는데 그건 사실 근거는 없어요. 발달 장애인만 범죄를 저지르나요?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내가 카카오 택시를 부를 때 장애가 있습니까? 정신적 장애가 있습니까? 따지지 않잖아요. 누구든지 카카오 택시를 부르고 혼자 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공공에서만 유별나게 장애인에 대해서 또 높은 헌혜를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런 걸 차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게 차별이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 쟁점 얘기하면 재미없을 것 같아가지고 어쨌든 또 하나의 쟁점이 있었고 그 사건을 가지고 이제 다 이긴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제 법률 요건이 있는데 장애인 콜택시를 타려면 첫 번째가 그 장애가 정도가 있어요. 장애가 중증이랑 경증이거든요. 첫 번째 중증 장애이고 보행상 장애가 있어야 돼요. 보행 다니는데 걷는데 보행 장애가 있어요. 그 보행 장애를 이 사람은 또 제가 만났던 의뢰인은 상지하지, 그러니까 상반신과 하반신이 둘 다 장애가 있는데 상반신이 중증 장애고 하반신은 경증 장애였어요. 그리고 하반신으로 보행 장애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네가 보행 장애를 받은 부위는 하반신이고 하반신은 경증이기 때문에 이용 대상자가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의 상반신은 중증이거든요. 아니야, 법문에는 중증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보행상 장애인이라고 했으니까 보행상 장애도 있고 중증이기 때문에 대상자가 맞아. 이게 쟁점인 거예요. 이런 거 갖고 이제 막 재판하서 싸우는 거예요. 누구 많이 맞냐고.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요건 해석을 더 유리하게 이 보행상 장애가 있고 중증이면 되지 그 보행상 장애에 해당하는 장애가 경증이라고 해서 이 요건에 맞는 게 아니다 라는 판시를 이끌어내면서 여기에 해당되는 모든 분들이 장애인 콜택시를 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 공익소송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하나의 법 해석에 대한 판결을 바꿔내므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 이런 걸 임팩트 소송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사건을 한 적이 있다. 이것도 굉장히 기사가 많이 났고 자랑을 하자면 이제 대법원에서 자기네들이 주요 판결이라고 선정까지 해줬어요. 이런 정도 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공익인권 블루오션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전문가가 없으니까 방송국에 그냥 수소문하고 여기 해소하는 사람이 이렇게 하면 그냥 바로 찾아와서 저랑 인터뷰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건 YTN, 이건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이거 5초 나왔어, 5초. 인터뷰를 1시간을 했거든요. 제가 정보를 다 주고 이 사건에 대해서 사용해줬는데 저는 5분만 나가고 5초 나가고 가족들이 그것이 알고 싶다 나간다고 가족한테 다 얘기하고 뭐라고 했는데 언제 나오냐고 저는 마지막에 5초 나옵니다. 그리고 저거는 KBS, KBS도 나오고 그리고 MBC도 최근에 스트레이트까지 나오면서 이제 지상파 3차를 다 나가게 된다. 뿌듯하게 올해 드디어 MBC를 나왔어. 그 전에는 SBS 못 나가는, MBC를 못 나가는 게 기회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되게 그 서초동에 돈 버는 변호사님들은 이런 거 한 대 나가면 그림이 되잖아요. 홈페이지에 걸기 좋거든. 그래서 장사가 되고 영업을 하기 위해서 엄청 나오고 싶어 하는데 저는 오히려 거기 영업이나 돈 버는 데 아무런 뜻이 없었지만 되게 그런 분들이 하고 싶어 하는 방송 출연을 꼭 되게 자주 하게 된 거예요. 이게 되게 부러워요. 다른 변호사님. 오히려 내가 뜻이 있고 이 분야에 목표가 있으니까 오히려 길이 더 빨리 생긴다 라는 생각이 여기서 더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관련된 인터뷰 내용을 보시면 대부분 아동 청소년에 관한 거예요. 옛날 말로 고아,
우리 성경에 있죠. 객과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부른다 했잖아. 나그네는 아까 이주민, 난민들 이런 분들이 있고, 객과 고아에서 고아. 고아에 대한 또 제 큰 분야거든요. 장애인뿐만 아니라. 그래서 법적으로는 보호대상 아동이라고 하는데, 보호대상 아동들이 만 18세가 되면은 시설에서 나와요. 그걸 이제 보호종류 아동이라고 그러고, 요즘에는 말을 바꿔서 자립준비 청년이라고 불러요. 자립준비 청년 사역을 제가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그 과정 중에서 만난 친구가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가 한 명 있어가지고, 그 친구 통해서 이렇게 많이 방송에 연결이 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집을 쓰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20대 때 또 하나 이제 교회도 열심히 다녔거든요. 교회에서 받았던 하나의 비전은 공동체를 만들어라. 공동체. 교회는 공동체다. 혼자 다니는 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거기서 하나님 나라 만들어가야 된다는 걸 굉장히 제가 큰 비전으로 받았고, 이제 마침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좀 대형교회였거든요. 분립개척을 한다네. 청년부 목사님이랑. 그래서 제가 그 분립개척 멤버로 따라 나갔죠. 그래서 교회 세우는 일을 로스쿨 1년 하는데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 만들자고 이제 대학교 때 기독교학과 때 배웠던 그런 건강한 교회 상과 교회 개혁적인 방향을 다 담아가지고 교회 개척에 굉장히 열심히 투신을 했고, 그 교회 정가도 막 제가 만들고 막 그런 과정들을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교회가 개척을 할 때 한 80명, 코로나 때 80명을 시작을 했는데, 교회가 굉장히 부흥이 돼가지고 지금 한 250명? 1, 2년 만에 그렇게 되게 많이 부흥이 됐어요. 건강한 교회에 대한 사람들의 니즈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물론 이제 비신자가 신자가 된 경우는 많지 않지만, 그런 건강한 교회를 찾아서 사람들이 막 매주 막 해가지고 등록을 하고 그런 과정을 겪었고, 이 안에서 우리 교회는 청년을 섬기겠다 해서 세대로서의 청년을 섬기는데, 청년 중에서 약자를 섬기자. 그게 누구냐 찾아보니까 자립준비 청년이라는 대상군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립준비 청년들에 대해서 교회에서 모여가서 계속 공부를 하고 스터디를 하고 어떤 방안을 하다가 그러다 보면 또 사람이 연결이 돼요. 그래서 그 배우 신혜라 씨가 하는 사람호흡 야나라는 곳이 있어요. 그 야나라는 단체가 연계가 돼요. 그 야나를 통해서 양평에 있는 신망원이라는 보육원이 연결되고, 또 갑자기 비전을 받은 교회 성도 권사님 한 분이 그 그룹홈의 사회복지사로 일을 하게 되고, 또 그 그룹홈이 연계가 되고 하면서 매달 그 친구들을 만나요. 그래서 저는 신망원 친구들이랑 매달 풋살을 하러 가고, 그리고 이제 그룹홈 친구들이랑 하는 격월로 만나면서 계속 이제 나들이를 가고 있거든요. 근데 얘들이 이제 초등학생 아니면 중학생이에요. 지금부터 만나야 된대요. 이 친구들이 정서적 유대감을 느끼고 안전한 공동체를 찾아서 건강하게 자립하고 성장하려면 청년이 돼서 만나면 너무 늦고, 미리부터 만나서 라포를 쌓아나가야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 이제 컨설팅을 받았고, 그래서 지금 만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 대한 또 굉장한 헌신의 마음을 갖고 있는 장로님이 펀딩을 해주겠다. 우리 공동체를 만들어보자 라는 제안을 해서, 내가 마치 20대 때 꿈꿔왔던 게 공동체인데 그럼 집을 지어봅시다 해서 그 사업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 교회에서 10세대를 모았어요. 그리고 그 10세대 중 5세대가 교회를 개척하고 이 교회에 처음 온 사람들이 같이 합류를 하고, 원래 5세대는 옛날 20대 초반부터 알고 있던 세대들이 같이 합류를 해가지고 연마을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이제 땅을 보러 다니고 땅을 사가지고 이제 집을 짓죠. 집을 지으면 보통 머리가 빠진다 그래요.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진짜 지난 1년 동안은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시청에 가가지고 공무원이랑 그거 협상하기도 하고, 그 집 짓는 일이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머리 빠지도록 정말 했는데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남 미사에 이런 집을 짓고 있고, 그래서 사실 제가 처음 이 교회에서 자립준비 청년을 섬기자라는 마음을 먹었을 때 이런 일이 될 거라는 상상은 전혀 못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대상군, 그 친구들이 자꾸 만나고 하다 보니까 또 사람이 연결이 되고, 또 사람이 연결이 되고, 거기에 또 돈이 펀딩이 이루어지고 하면서
또 내가 원래 꿈꿔왔던 비전인 공동체라는 게 결합이 되고 하면서 그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고 내가 계산했다면 이런 일을 다 못했을 텐데 어떤 게 내 인생에 더 유리할 거라는 걸 따졌으면 이런 인연들을 못 만났을 텐데라는 생각 계속해요. 그래서 또 한 번 더 강조하는 거는 기독교학과에서 지금 치열히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들을 더 발전시켜 나가면 우리 다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학과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길을 열어주신 것 같아요. 그걸 정말 제가 믿었어요. 물론 이제 그 현실에 뿌리 박힌 영상인가 유진 피터슨이 쓴 그 다윗이 이 무변돌을 던질 때 굉장히 조그만한 다윗이 운 좋게 던져서 맞춘 것처럼 한 번에 맞춘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이제 자세하게 분석한 걸 보면 다윗이 조그맣지 않다. 굉장히 크다. 골리앗이 더 큰 놈이라고 그렇지 다윗도 굉장히 근육질에 단련된 녀석이었고 그리고 한 사람을 한 번에 쓰러뜨릴 수 있는 방법은 돌팔매질보다 더 좋은 게 없다. 총 쏘는 거랑 같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효율적인 도구로 연습이 잘 돼서 정확하게 명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셨지만 다윗은 현실적으로도 열심히 철저히 준비된 사람이었다. 네. 그게 그 책의 주요 논지거든요. 그래서 뜻만 있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준비가. 그만큼 공부를 하고 알고 내가 가지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진정성이 느껴질 만큼 싸우고 일들이 있는 사람은 기회가 왔을 때 잡는 거예요. 그렇게 다윗처럼. 네. 그런 준비는 당연히 해야 된다. 몽상가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몽상가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연말사진 후보적을 만들어서 제 아기가 30개월인데 우리 애가 제일 나이가 많아요. 이제 23년생. 그럼 24년생 2명 있고 25년생 2명 있고 26년생도 1명 있거든요. 요 마을 안에. 그래서 이 안에서 같이 애기를 키우고 공동 식사하고 또 여기에 자립준비 청년을 위한 공간이 하나가 있어요. 한 호실이 있는데 지금 만나고 있는 그 친구들이 중학교 고등학생이 되면은 자립 연습을 해야 돼요. 법적으로 이게 의무예요. 자립 연습을 하는데 지금은 공간이 없으니까 그냥 보육원의 시설 하나를 비워가지고 방을 하나 비워서 여기서 연습해 이거거든요. 그러면 안 되죠. 사실 진짜 부모가 없는 상태에서 자취를 시작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부모 없이 살아왔다가 자취를 시작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막막하겠어요. 네. 저도 이제 서울에 처음 올라와서 형이랑 누나랑 같이 자취를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막막했는데 시설에 있을 때는 다 해주거든요. 선생님들이 밥 다 차려줘, 때 되면 옷 다 사줘. 정말 좋은, 오히려 환경이 여러분들보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다 해줘 버릇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친구들은 어떤 경험이 없냐면 마트에 가서 같이 장을 보는 경험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립이 안 되고 고독사 하는 일이 생기고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만나면 같이 자리 연습할 때 같이 장소 보고 와서 만들어 먹기도 하고 그런 거를 같이 할 거예요. 이 안에서. 그래서 이런 꿈을 꾸니까 이렇게 됐다. 그래서 마을 공동체 자립준비 청년 사회적 협동조합 이게 이런 스토리입니다. 시간이. 근데 공익인권 변호사 할 때 단점은 뭐냐면 급여가 낮아요. 그 일반 변호사 대비해서 한 2년차 정도 되면 급여가 2배로 벌어져요. 일반 변호사와 공익 변호사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단점이죠. 큰 단점이죠. 매우 큰 단점이고. 네. 그리고 보통의 변호사는 서면을 제출하거나 뭐 우편을 발송하거나 다 밑에 비서가 있거든요. 네. 우리 다 직접 제가 다 하는 거예요. 제가 위임장 쓰고 도장 찍고 뽑아가지고 넣어서 보내고 제출하고 이제 이런 일까지도 다 직접 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환경이 아닌데 지금 제가 이직한 곳은 그런 환경이 아닌데 이제 제가 초기 1, 2년은 활동가처럼 살았던 것 같아요. 현장 활동가처럼 일을 해서 사실 그게 힘들어요. 그리고 처음 일하러 갔을 때 이제 개인 컴퓨터 모니터가 따로 없어서 제가 당근에서 구해서 했거든요. 근데 이제 친구 이제 사무실에 놀러 갔는데 개인 방이 있는 거야.
그리고 거기 너무 좋은 컴퓨터가 두세 대가 다 이렇게 모니터가 쫙 이렇게 있는 거야. 막 모니터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게. 그래서 약간 거기서 현타. 내가 대학교 때 면접을 내가 지금 잘했는데 이런 생각하면서 찌질한 생각하면서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솔직하게 그때 했죠.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직한 곳은 제라범위 동천이라고 태평양에서 만든 법이니까 사무실이 진짜 좋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를 변호사 1년차 때 수업 같은 걸 들으러 갔었어요. 거기서 기가 너무 많이 죽었어요. 무슨 1등이 누르는 게 없어.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고 내려가는 버튼이 없어요. 그 요즘 진짜 고급 빌딩 가면은 그냥 층수를 누르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맞춰 그 엘리베이터가 배정이 되고 배정이 글로 가. 화장실을 갔더니 화장실이 무슨 호텔이야.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그 공간에서 너무 기가 죽었어요. 그래서 25층 회의실을 가면은 청와대가 내려다 보이네. 와, 너무 기가 죽은 거야. 나는 정말 이렇게 일하는 변호사도 있고 길바닥에 일하는 변호사도 있구나 하면서 이제 그런 엄청난 기죽음을 느꼈던 곳을 어쨌든 가게 됐는데 근데 그런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솔직히 그런 것로부터 완전 자유로운 사람은 없어요. 네. 근데 장점은 뭐냐, 이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가치가 공유가 되고 함께 하니까 주로 민주적인 그런 조직 문화가 있으니까 좋고요. 그리고 내가 어떤 사건을 할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돈을 버는 게 중요한 사람은 돈을 많이 주는 사건을 하기 싫어해야 되는데 이런 걸 내가 고를 수 있어요. 그런 게 굉장히 난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었죠.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아까처럼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내가 한 사람을 살려내고 그리고 그 사람을 살려내므로써 여러 사람들이 혜택을 받게 하는 그런 보람찬 일은 그냥 승무 변호사로 20년을 살아도 그런 일을 한 번을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장점이었다 할 수 있고요. 거창하게 했는데 AI 하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제 변호사 일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서 하는 일도 그냥 찾고 서면 작성하는 일은 AI가 다 합니다. 저도 AI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워낙 빨라서 변호사 업계도 이제 재작년만 해도 제가 처음 AI 한번 해볼게요 할 때 요새 뭐 해보시려고요? 막 이렇게 하다가 작년부터는 다 써요. 굉장히 도입이 빨리 우리나라는 다 쓰고 있고 안 쓰는 사람이 없고 그래서 그런 단순 작업 뭐 요약하고 찾고 정리하고는 다 해줍니다. AI. 근데 아까 얘기했던 그런 인간 실존에 대한 깊은 이해 그런 거는 절대 저는 AI가 대체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변호사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인문학을 공부한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무기는 그 공감. 아무리 우리가 이상한 판사 때문에 AI 판사를 도입하자고 해도 AI 판사가 판결 내린 걸 수긍을 못할 거예요 아마. 인간이 하는 것도 수긍 못하는데 AI가 했다는데 그거 절대 수긍 못할 거거든요. 결국 한 사람이 일을 결정하는 거는 책임질 수 있는 인간이 해야 되는 거예요. 책임지는 일을 인간이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어떤 인간은 유리할까, 좋은 사람일까, 공감력, 인문학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 공감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죠. 그 한 인격체가 가지고 있는 삶의 무거운 무게를 기꺼이 짊어지는 그 태도, 그리고 윤리적 판단이죠. 기존의 AI는 학습한 걸 토대로 결론을 내리잖아요. 기존에 들어간 데이터가 표현적이면 결론도 표현적인 거예요. 그래서 좋은 판례를 바꾸고 기존의 문제를 바꿔내는 것은 결국 인간이 생각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방향들이 있고, 그리고 데이터만 따졌을 때는 효율성 안에는 지워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보고 발견해내는 능력은 결국 그 기록학과에서 이루어지는 인문학적 통찰 안에서 여러분들 배워갈 수 있다. 그리고 또 제가 이번에 준비하면서 물론 이 PPT 다 AI가 만들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생각을 해봤는데 뭘 했냐, 그 군대 갔다 와서 호주 워킹홀리데이를 갔었어요. 근데 이때 이제 한인잡이 있고 호주잡이 있거든요. 가면은 그렇게 불러요. 오지잡이라고 해요. 어지가 이제 호주의 뜻인데 오지잡이랑 한인잡이. 한인잡은 이 최저 임금을 안 줘요. 한인을 쓰면서 20불인데 15불만 주고 사람을 써요. 그런 데서 팬티까지 젖어가면서 설거지를 하고
이제 오지점을 잡기 위해 열심히 이제 레저벨을 돌리다가 운이 좋게 이제 현지 소고기 회사의 창고에 들어가게 돼가지고 일을 했는데 돈을 진짜 많이 벌었어요. 그때 지금만큼 벌었던 것 같아요. 그때 막 주급이 1,000불 넘게 이렇게 찍혔거든요. 호주는 좋아요. 주급으로 줘가지고 그래서 일할 맛이 나요. 어쨌든 거기서 이제 육체노동을 제가 직접 하면서 와 블루칼라 노동자에 대한 이런 나라가 있구나. 우리나라랑은 참 달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명동의 거리를 되게 자연스럽게 밥 먹으러 갈 때 블루칼라 옷을 입고 안 가 부끄러워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호주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런 문화 속에서 참 여기서 많이 배웠고 그 이후에 그 버는 돈으로 제가 산티아고 순례길을 가가지고 걸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갔다 오면 인생이 되게 달라지고 대단한 사람이 될 줄 알았는데 그런 건 전혀 없었고 그냥 너무 힘들었는데 어쨌든 왔으니까 끝내고 싶다는 일념으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는 깨달았던 것 같아요. 일단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일찍 안 일어나면 이제 오후에 걸어야 되니까 더 죽어요. 그래서 무조건 오후 2시 전에 다음 그 여행지 도착을 해야 살아남지. 그러면 무조건 아침 일찍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아침 싸가지고 준비 다 해서 출발하는 거. 그 연습. 꾸준히 매일매일 그렇게 하고 그리고 조금 어렵다 싶으면 방향이 있어요. 방향. 노란 색깔 하늘. 그거 계속 따라서 걸어가고 꾸준히. 그때 이제 끝나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인생도 되게 그런 것 같다. 방향만 잘 있으면 꾸준히 내가 노력하다 보면은 그 방향 끝에 도달하게 되는구나. 요거 하나는 굉장히 큰 깨달음으로 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외민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외민만 열심히 했고 합창단 지휘까지 했거든요. 지휘자를 했는데 학생 지휘자 하면서 합창단의 계획 지금 어떤지 모르겠는데 진짜 보수 꼴통 집단이었거든요. 그 내부 문화가 막 엄청 남녀 차별적이고 선배 문화 엄청 심하고 그걸 제가 바꿔야겠다 생각해가지고 4학년 때 다 때려고쳤습니다. 근데 그 60년 동안 묵힌 어떤 그 병폐를 바꾼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인생의 가장 큰 업적 중 하나를 저는 합창단을 거쳐낸 거라고 생각할 정도로 대학 시절. 그래서 그때 결국 이제 합숙 중에 막 못하겠다고 애 나가고 울고 불고 하니까 문제가 터져서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우리 좀 바꿔야 된다. 이렇게 계속 가면은 우리 1호 16학번 애들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이러면서 그렇게 바꿨던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있었고 폭넓은 탐독에 지금은 없어진 것 같은데 예전에 7,000페이지인가 프로젝트라고 해서 그 도서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김혜공 교수님이 만든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거기 있는 고전 책들을 읽는 건데 물론 제가 거기 있는 걸 다 읽진 않았고 그걸 해보겠다고 그때 고전을 좀 읽었고 지금 20대 때 고전 안 읽으면 다시 뭐 고전 못 읽습니다. 여러분이 학자할 거 아니면 지금 읽어봐야 돼요. 시간이 없어 보이고요 나중에는. 지금 그런 책을 읽었던 그때 당시에 읽었던 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책을 많이 읽으시면 좋다. 그 공동체 얘기하면서 얘기를 한 것 같으니까 이런 일을 하려면 지치고 힘들기 때문에 이 구조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나도 단단한 구조를 만들어놔야 된다.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하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만나는 학교 공동체도 굉장히 소중하고 여기서 평생을 갈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교회 공동체. 대학 다닐 때는 교회 공동체가 저한테 1순위는 아니고 합창단 1순위였는데 사실 졸업하고 나면 합창단도 그게 아니고 결국 계속 갈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더라고요. 그래서 기독교학과에서 좀 배웠다고 이제 교회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결국 저는 그 교회 공동체에서 이런 좋은 사업을 만들게 됐고 이 부동산 사업을 하게 되면서 이 경험을 살려서 지금 동천이라고 해서 여기는 학벌 되게 좋은 사람들이 그 공익부동산으로 오는 데예요. 그래서 그런 제 경험을 보고 너무 저를 뽑고 싶었어요. 그래서 학벌은 사실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고 오히려 동천 들어갈 때 이런 공동체를 만나서 공동체에서 만들었던 일이 굉장한 무기가 돼서 장점이 돼가지고 좋은 데로 이직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공동체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제 기독교학과 이제 특강하면서 윤동주 특강을 들으면서 그때 마음속에 새긴 게 이거예요. 그 윤동주의 서시에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 다음에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그래서 모든 죽어가는 것은 이 세상의 사회적 약자를 뜻한다. 그러니까 이들을 사랑하고 이들을 위한 일을 하는 게 우리의 길이고, 그때 청년 윤동주가 고민했던 걸 나도 같이 고민하고 걸어가야겠다. 그 고민을 20대 때 가슴속에 새겼습니다. 그래서 20대 때 이런 좌우명 하나씩 가슴속에 하나 새겨보세요. 그러면 뜻이 커지고 비전이 커집니다. 결론적으로 그 의사만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고 제가 하는 변호사도, 그리고 여러분이 장차 택하게 될 모든 직업도, 음식을 만들지라도 그 음식 하나가 정직하게 만들어지고 그 사람을 살리는 음식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엔지니어도 사람을 죽이는 엔지니어가 아닌 그 엔지니어의 기술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던 간에 그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살리는 일을 우리가 한다. 그런 시선은 기독교학과 안에서 다 배우고 통찰이 나올 것이다. 네. 그 말씀을 꼭 저는 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들 앉아서 잘 경청해주고 또 질문도 해주고 그래서 고마워요. 저는 뭐 변호사려고 그래, 우리 한별이 고맙고 그 다음에 우리 같이만 동규도 고맙고요. 우리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사진 찍고 마실까? 네. 좋아요.